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물밑 접촉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본격 협상 전 양쪽 공습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짜 휴전, 종전으로 가는 건지 알아봅니다. 빨리 전쟁이 끝나야 하는 이유겠죠. 나프타 부족으로 우리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필리핀에 수감되어 있던 마약왕 박광렬이 오늘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그의 살벌한 과거 단독 취재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큰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착했다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윤곽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인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hey gave us a present, and the present arrived today. It was a very big present worth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이 선물은 석유, 가스와 관련된 걸로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니라며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세계 석유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물의 구체적인 의미에 궁금증이 더 커지는 대목입니다. 애매한 답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양보를 받아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이란 측 대화 상대를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적절한 사람과 협상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They gave it to us, and they said they were going to give it, so that meant one thing to me: we're dealing with the right people. 닷새 간의 공격 유예를 결정한 것도 이란이 말이 통하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에겐 사실상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면서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이란의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한 달간 휴전할 테니 이 조건으로 협상하자는 뜻을 이란에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5가지 조건. 이란이 들어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대이란 공격을 유예하며 이란과 15개 조항에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So you said there's many points of agreement with Iran right now. Many. What can you give us a Many, few of those? like 15 points. 15 points. 15개 조항 중 이란에 대한 요구 사항에는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농축 우라늄을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이관하고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등 주요 핵시설을 해체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보장과 중동 내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무기 지원 중단 등 군사적 요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와 민간 원자력 발전 지원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15개 조건을 전달했고 협상을 위해 한 달간 휴전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계획은 행정부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15개 항목이 과거 협상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란이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미국은 이란이 이전 협상에서 거부했던 조건을 수용할지 확인하려 한다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이집트 등 중재국들은 현지 시각 26일 미국과 이란의 대면 회담을 목표로 조율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물밑으로 협상이 오가면서도 하늘에선 여전히 미사일이 오갑니다. 미국 국방장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란 핵발전소 인근과 공군 기지를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공수부대 1000명 투입 카드도 결국 승인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중동 투입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제8위 공수사단의 파병안이 결국 승인됐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CNN은 약 1000명의 제8위 공수사단 병력이 작전 투입 준비를 시작했다며 일주일 안에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이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 섬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수송기에서 뛰어내리는 작전에 특화된 제8위 공수사단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등 미군의 굵직한 전투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카불 공항에서 마지막까지 철군 현장을 지키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5,000명 가까운 미 해병대원들이 강습 상륙함을 타고 중동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공수부대까지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미국의 압박은 병력 이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 어제도 이란 부셰르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 시라즈 공군기지 등을 타격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격받은 곳에서는 흰 연기가 솟구치고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negotiate with bombs, and so we're keeping our hand on that throttle as long as hard as is necessary to ensure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achieved on that battlefield. 한편으로는 대화를 시작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무력으로 압박하는 미국의 양동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란도 소형 폭탄을 뿌리면서 살포하는 집속탄으로 막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틀니가 빠지도록 세게 때리겠다며 원색적인 비난으로 심리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한밤중 공습경보가 울리고 하늘에서 밝은 섬광을 내뿜는 미사일이 쏟아집니다. 빗줄기들이 서로 교차하더니 순식간에 도심을 향해 떨어집니다. 이란은 어젯밤에도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해 12차례에 걸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번 공격에도 넓은 지역에 소형 폭탄을 살포하는 집속탄이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사용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엘리아트 지역과 이스라엘 군대의 위성 수신소, 미군 기지 4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 고위 사령관은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으로 강력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스라엘 방공망이 또 뚫리면서 최대 도시 텔아비브 주택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아파트는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건물 아래에는 잔해가 쌓여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차량도 폭발 충격에 뒤집혔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도로를 따라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는데 연쇄 폭발이 이어지며 불길을 키웠습니다. 도심 주택가에 떨어진 미사일에 2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어린이 6명을 포함해 12명이 다쳤습니다. 걸프 지역을 겨냥한 공습도 이어가면서 쿠웨이트 국제공항에서는 이란 또는 친이란 무장단체가 발사한 걸로 추정되는 드론이 연료 탱크를 타격해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늘 주한 이란 대사가 자청해서 우리 국회를 찾았습니다. 별도 성명서도 내고요. 국제사회를 향해선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협상을 앞두고 전 세계를 향해 여론전에 한창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길 잃은 선박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발묶인 전 세계 선박이 약 3,200척. 이란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각 어제 국제해사기구에 서한을 보내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에 한해서만 통항 자격을 제한한다며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실제로 현지 시각 어제 태국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대만 선박 한 척도 통항을 앞두고 있는 등 선별적 허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여론전은 국내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오늘 국회 외통위를 찾아 이란 내 한국인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별도로 낸 성명을 통해서는 미국과의 휴전 협상이 허위 정보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آقای قالیباف در این پیام تاکید کرد فیک نیوزها برای دستکاری بازارهای مالی و نفتی و فرار از باطلاقی است که آ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در آن گیر افتادند. 쿠제치 대사는 내일 오전 서울에서 추가 기자회견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지도자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보복 공습을 받고 있는 사우디로선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랄 것 같은데 협상 대신 전쟁을 띄우는 빈살만의 속내는 뭘까요?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브로맨스를 자랑해온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종전은 실수라며 이란과 계속 전쟁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어제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란의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자국 에너지 시설을 포함해 이란 공습이 이어지자 보복에 나서는 측면과 함께 오래된 구원도 작용했던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순위파, 이란은 시아파 중심 국가로 수십 년간 중동 패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전쟁이 이란을 손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역 질서의 맹주로서 사우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후티 반군이라든지 히즈볼라 민병대를 통해서 이 지역 질서를 어지럽혔던 게 이란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빈살만을 치켜 세웠습니다. Yeah, he's a warrior. He's fighting with us, by the way. Saudi Arabia has been excellent and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안희 기자, 국제부 성희란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아직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헷갈립니다. 선물을 받았다는데 선물 받은 거 맞습니까? 네, 선물을 받았다면서도 동시에 뒤에서는 공습 준비가 이뤄진 참 이례적인 상황이죠. 현지 시각 어제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늘 이란의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가 최정예 파리 공수사단 1,000명 이상의 투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중동으로 이동 중인데 추가로 공수부대까지 투입을 한 거죠. 겉으로는 선물을 받았다, 대화하고 있다면서 언제든 이란을 타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양면 전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좀 썼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결정적 한 방을 날리기 전에는 항상 유화 제스처를 썼습니다. 올해 초에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작전 전에도요. 우리는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기대감을 키웠거든요. 하지만 침실에서 체포했죠. 특히 이란에는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예정된 핵 협상 이틀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던 건데요. 이번에도 장대한 분노 작전 직전까지도 핵 협상이 진행됐고 트럼프도 이란과 대화 중이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작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트럼프가 대화를 말하면서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게 이란이 진짜 선물을 준 건지 또 다른 공습 전야일지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못 믿겠다는 것 같아요. 이것도 트럼프의 함정 아니냐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또 속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란 내부에서는 지금 휴전을 위한 미국과의 대면 협상 자체가 함정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협상 파트너로 지목한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암살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면 협상장에서 암살 표적이 되거나 역설적으로 이란 내부 강경파에 의해서 암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트럼프 병법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이란도 이 병법을 알고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번에 이란은요. 협상 상대까지 고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못 믿겠으니까 벤스 부통령과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엔 결이 좀 다른데요. 올바른 상대와 대화 중이다. 전 정권과는 다른 집단이라면서 정체는 곧 드러날 거라고 숨겼습니다. 대화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뒤로는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끼리 서로를 간첩이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고도의 균열 작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병법,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끝나는 겁니까, 이번에도? 보시면 이미 시장은 반응을 했습니다. 유가 안정과 리스크 완화. 그래서 트럼프가 말한 선물 효과가 시장에서 일부 나타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입장에선 이미 던져놓은 15개의 요구 조건 가운데 일부만 양보를 받아내도 내가 이란을 굴복시켰다면서 이번 이란 공습을 정치적인 승리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란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와는 별개로 선물도 받고 공습도 준비하고 조건도 관철했다는 트럼프식 승리 서사는 이미 짜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예측이 안 되네요. 네, 안희 기자, 성희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중동 정세에 청와대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전쟁이 길게는 6개월까지 갈 수 있다 보고 물가, 에너지, 금융 등 분야별로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4주차, 이미 그 여파는 산업 현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한국과 맺은 LNG 공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타르에 확인한 결과 공식 결정된 게 없다는 답은 받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 한국, 중국 등과 체결한 LN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때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지하는 겁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란의 공습에 카타르 라스라판 지역의 핵심 가스 시설이 파손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쿠웨이트와 바레인도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하면 LNG 부산물인 헬륨 공급에 차질이 생겨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수입하는 LNG 4,500만 톤 가운데 15%가 카타르산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카타르 측의 확인 결과 공식 결정된 건 없다고 했고 연말까지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 물량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돼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도 당초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가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문구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도입의 걸림돌이었던 금융결제 문제 등을 해소했다고 밝히며 도입 검토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한 여수 산업단지가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가동을 멈춘 공장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원료인 나프타가 필요한데 중동 사태로 값이 2배 가까이 뛴 데다 조달도 쉽지 않은 탓인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이 우려됩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여수 산업단지에 자리한 LG화학공장. 평소 때라면 물류 차량과 직원들로 붕괴하지만 지금은 인적이 끊겼습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연간 80만 톤 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겁니다. 공장이 2개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야지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틸렌을 만드는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톤당 $1,000를 넘기며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조달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나프타 수급이 막히고 비축량도 줄면서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공장 가동률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여천 NCC 공장은 일부 공정을 중단했고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도 정비 작업을 앞당겨 27일부터 가동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어렵죠. 나프타 자체가 아예 수급이 안 돼서 최저 가동률로 좀 돌리고 있거든요. 산업단지 내 식당엔 점심시간인데도 빈자리가 넘쳐납니다. 한 단이 죽어버리면 여수 전체가 죽는 거예요.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눈에. 석유화학 업체들의 잇따른 셧다운 우려 속에 전자와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전반으로 타격이 확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석유화학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기서 원료를 받아 비닐을 만들어야 하는 업체들도 비상입니다. 농업용 비닐을 생산하는 공장은 기계 대부분 가동을 멈췄고 자재 창고도 바닥날 위기입니다. 장진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농업용 비닐을 만드는 공장. 비닐 생산 기계 5대 가운데 4대가 꺼져 있습니다. 예년이면 농가에서 쓸 비닐을 만들려고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가 대부분 멈춘 겁니다. 평소 1,000톤씩 쌓여있던 원재료 재고는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중동 사태로 나프타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나프타로 만드는 비닐 원료인 폴리에틸렌이 곧 바닥날 상황인 겁니다. 32년째 근무하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원료가 공급이 중단돼서 아예 모든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는 현재 상황대로면 다음 달부터는 원료 공급 자체가 끊길 거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4월 중순 이후에는 원료 공급 자체가
중단되고 그러면 저희 공장도 세워야 되니까. 화학 원단으로 쇼핑백을 만드는 다른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 원단들이 다 바닥이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필름 쪽은 거의 공장들 많이 세우고 그런 것 같아요. 중동 사태가 불러온 자재 부족 사태가 관련 기업들의 숨통을 쥐어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진우입니다. 지방선거 딱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의 심장 대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 도입 이후 30년간 이 대구시장은 문희갑부터 홍준표까지 모두 보수 정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은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여론조사 다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모두 꺾고 1위 차지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 국민의힘 출마 후보들 단 한 명도 김 전 총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대구시장 여야 후보군 가운데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다자구도에서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35.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과 15%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습니다. 김 전 총리는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강세였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양자 대결에서 47%대 40.4%,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 중 경합을 벌이는 후보는 이미 컷오프된 이 전 위원장이 유일했습니다. 역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는 7.1%포인트 차로 앞섰고 추경호 의원과의 대결에선 9.9%포인트 차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를 했을 경우에 과연 대구를 갖다가 국민의힘이 사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래요. 김 전 총리 측은 오는 30일쯤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에선 지방자치 도입 이후 첫 대구시장 배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양쪽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야 정확한 판세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힘에서 이 무관심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일부가 지금 무관심증으로 돌아선 것 같거든요.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자, 이처럼 대구 민심까지 흔들리는 상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과 부산을 승리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내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안 받아들여질 경우 무소속 출마 주호영, 한동훈 연대가 성사될 분위기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 승리가 결국은 이 정도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를 잘 치러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6.25 전쟁 났는데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 다 뺏기면 그건 승리한 걸로 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두 개만 지키면 나는 이긴 걸로 치겠어라는 말이 나오나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적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시 공개 반박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승리하는 게 당연한 목표라면서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 저렇게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는 저격입니다. 대구시장 컷오프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내일 법원에 컷오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주한연대, 한동훈 전 대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 각각 3명씩으로 좁혀졌죠. 본경선 첫날인 오늘 후보들 치열했습니다. 특히 도전자들의 공세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본경선 첫날,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창동 차량기지를 찾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갔었던 곳에서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20년 서울은 다음 먹거리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정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을 오 시장표 바이오시티 대신 K컬처 복합시설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본경선 후보자 박수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보수 적통 서울시장 후보란 취지입니다. 거듭 강조했던 건 이번에 무조건 해야 된다. 반드시 해서 이 사람 위주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오 시장은 역세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역세권 전역을 생활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본경선 첫날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은 72시간 대중교통 이용 행보에 나섰습니다. 좀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의연하게 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저는 그런 포지티브 경선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주민 전현희 의원은 공약 발표에 나섰습니다. 서울판 싱가포르 테마색 격인 서울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저 전현희가 집 앞까지 찾아가는 먹거리 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정원호 후보가 정책 비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각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2박 3일간 함께 그들과 지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갖고 앞으로 시장, 도지사 후보를 찾아갑니다. 현장에서 묻다 가장 먼저 찾아간 지역은 인천입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딴 거 필요 없어. 지하도 지하철 땅소를 다 그러는 거죠. 동네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것 때문에 끊긴 거잖아요. 누가 총대 메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문제인지 오후 5시 넘어서 가보면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천 산업단지에서 동막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출발한 지 10분쯤 느낌이 왔습니다. 자, 고가게 입구부터 막히는데 이거. 출근길도 마찬가지. 경적은 기본, 끼어들기는 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30분 정도 거리가 지난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직선 거리 9km. 경인전철이 막고 있어 하나 있는 꽉 막힌 고가교를 넘어야 합니다. 차라리 퇴근 전쟁이 나았습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큰데요. 이 굉음을 듣기 전까지 말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요. 대화도 안 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22.7km 철길을 따라 이 많은 집들이 이 소리 듣고 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평 있고 안 있고 이러니까 어떨 때는 2대 3대가 뭐 이래 왔다 갔다 해. 공사장 안에서 사는 셈입니다. 5시 반. 다부터 전철 다니면 깰 정도로 없던 이명도 생기고. 30년 가까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해법은 땅속에 넣는 지하화. 2006년부터 거의 모든 인천시장 후보가 내건 좀비 공약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하, 선거 끝나면 딱 닫아요. 문제는 최소 10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여야 후보에게 시민들의 고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두 후보는 지하철도 뚫는 비용을 세금 대신 지상개발 수익으로 마련할 근거법이 생겼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철도 지하화 그 계획에 우리 경인선을 최우선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비용보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은 훨씬 더 크다. 20년째 공약 신세, 이젠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지지자 100% 자신 있게 어떻게든 정책 라인 딱 깔아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허락받아냈다면 국민당 찍어줄 자신 있어. 현장에서 묻다 서창우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이랑 마약은 모두 취급해봤다는 마약왕 박광렬이 한국으로 소환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한 지 9년 만인데요. 필리핀 감옥에서 호화 수감 생활하면서 마약을 유통시킨 박광렬. 반성은커녕 취재진을 향해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공항 입국장으로 검은 모자를 쓴 건장한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들어섭니다.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마약왕 박광렬.
필리핀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SNS로 지시해 대량의 마약을 한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던 박광렬은 과거 자신을 취재했던 PD를 발견하고는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국내 마약 조직 공범 있습니까? 박광렬은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일명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범인으로 체포됐습니다. 반항하지 마세요. 협조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손 올리세요. 한국 정부가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필리핀 측이 거절했고 그 사이 2차례나 탈옥했다가 붙잡혀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호화롭게 살며 마약 유통을 지휘했다는 게 우리 수사 당국의 판단. 박광렬은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광렬은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신병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에 임시 인도 형태로 송환됐습니다.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건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이 사건의 공범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이 끔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소름 끼치는 이 박광렬의 지시 내용, 최지원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10월 국내에서 카드 빚에 시달리다 필리핀으로 향한 한국인 김모 씨. 사람을 처리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박광렬의 제안을 받았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우리 교민 3명을 사탕수수밭에서 살해하기 며칠 전 박광렬이 45구경 권총과 소음기를 구했다고 한국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범행 직전엔 격발이 제대로 되는지 총소리는 얼마나 큰지 확인하려고 박광렬과 같이 사격 연습도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서에는 박광렬이 김 씨의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범행 전 했다는 말도 남아 있습니다. 박광렬이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쏘라고 지시했다. 교민 3명을 결박해 사탕수수밭으로 옮긴 뒤 직접 총을 쏜 박광렬. 총을 맞은 피해 교민이 바로 사망하지 않자 확인 사살을 제안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머리에 총을 맞고도 신음소리가 나고 흙을 덮어도 살아있었다며 다시 돌아가 한 발 더 쏘자고 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이 사건 관련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국내에서 복역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마약왕 박광렬, 아는 기자 서상희 사건 팀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취재를 해왔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요. 오늘 보니까 뭐 엄청 당당하던데요. 네,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요. 수갑 풀고 가면 안 되냐 요구하기도 했고요. 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언론 취재진을 노려봤습니다. 수갑을 차고 삿대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광렬은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송환을 요청한 지 3주 만에 송환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 국민을 해치는 자 지구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죠. 교민을 살해하고 감옥에서도 마약을 유통시킨 죄를 단죄하겠다는 건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또 박광렬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박광렬이 임시 인도 형식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입니다. 신병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온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필리핀에 가서 남아있는 형기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송환되는 건데 현지에서 60년형을 선고받았으니 만기 출소로 단순 계산을 해도 박광렬이 국내로 다시 오는 시점엔 100살도 넘습니다. 우리 법무부는요. 필리핀 정부와 추가 협의를 해서 임시 인도 기간을 연장하고 필요하면 완전 인도도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현재 머물고 있는 거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분노했던 게 현재에서 워낙 이 VIP처럼 편하게 생활한다 이런 거에 알려지면서부터예요. 맞습니다. 박광렬이 한때 수감됐던 교도소 이름이 뉴 빌리비드 교도소인데요. 휴대전화는 물론이고요. 스파, 테니스까지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 수사기관이 당시 2014년에 교도소를 급습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방에 에어컨까지 딸려있는 빌라 형태도 있었고요. 대형 텔레비전에 범죄자들이 명품 시계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박광렬이라는 사람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던데 이 맞습니다. 범죄 수준이요? 박광렬은요 원래 수산물 유통 사업가였습니다. 과거 기사를 보면요 실제 뭐 참치 해체쇼 관련 인터뷰에서도 박광렬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기울자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필리핀으로 도주를 합니다. 2016년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죠. 이후에는요 2차례나 탈옥을 했고요. 동남아에서 만든 마약을 대규모로 국내로 유통하며 감옥송 마약왕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야, 그러다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마약왕은? 국내 최대 마약 공급망 이른바 바티칸 킹덤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수사를 개시했던 경찰에 당시 물어보니 이들이 가리킨 건 마약을 공급한 우리 위에 진짜 공급 상선이 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전 세계라는 SNS 활동명으로 마약을 뿌려온 최상선에 박광렬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라는 게 박광렬이 쓴 활동명이에요. 맞습니다. 당시 수사팀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마약 유통책들 사이에서는 이 전 세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유명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통책이요. 마약 유통 품목 뭐뭐 할 거냐 이렇게 SNS에서 물었더니 박광렬 전 세계가요. 세상에 존재하는 마약 전부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매달 300억 정도의 마약을 국내로 유통시킨 걸로 추정됐는데 이 모든 짓이요. 필리핀 교도소 안 휴대전화로 가능했습니다. 네, 데려왔어요 박광렬 이제. 그러면 뭘 이제 밝혀내야 하는 겁니까? 박광렬을 상대로 지금 이 시각 첨단 수사팀이 20명 넘게 꾸려졌는데요. 국내 유통만은 물론이고요. 공범, 추가 범죄까지 전방위로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내일 박광렬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서상희 팀장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모와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조카를 돌보던 60대 남성이 조카를 바다로 유인해 숨지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이는데요.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진 저녁 시간 경주의 한 부둣가. 한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자 옆에 있던 여성이 뒤를 따릅니다. 잠시 후 먼저 물에 들어갔던 남성이 홀로 밖으로 나옵니다. 부둣가에 앉아있는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려는 순간 주변에 있던 시민이 달려와 막아섭니다. 잠시 후 순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주변을 살핍니다. 보니까 뭐가 쑥 들어가더라고. 안 가실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옷이 두꺼운 거 입었잖아요. 옷이 무게가 있어 그런가 몸 빠져나.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60대 A씨. 바다에 함께 들어간 여성은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조카였습니다. A씨는 조카가 바다에 빠진 걸 보고도 구조하지 않았고 함께 있던 어머니마저 바다에 빠뜨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촌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조카는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8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지적장애 조카를 돌봐왔습니다. 이날 어머니와 조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노모와 조카를 돌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김민환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주차장 같은데 뭔가 긴박해 보입니다. 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영상 보시죠.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다급히 뛰어갑니다. 맞은편에서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 남성을 향해서 몸을 힘껏 부딪혀서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치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태클을 하듯 힘을 실어서 남성에게 충격을 주는 모습이죠. 근처의 시민도 경찰을 도와 남성이 도망치는 걸 막습니다. 붙잡힌 남성 대체 무슨 일을 하다 잡힌 걸까요?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시점으로 영상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이 남성 주차장 안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는데 검은 복면을 써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아서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량만 골라 차량 처리를 한 건데요. 차량 2대에서 현금을 훔치려 했다는데 도주를 시도했지만 경찰관의 태클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다에 차가 빠진 건가요?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어제 부산의 항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네. 영상 보시죠. 항구 앞 주차장에 늘어서는 흰색 SUV. 후진을 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속도를 높이더니 그대로 바다로 돌진합니다. 운전석에 있었던 건 40대 여성. 차에는 10대인 아들과 딸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요. 아들은 스스로 헤엄쳐 바다에서 빠져나왔고 딸은 구조됐는데 운전자인 엄마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차가 바다에 빠진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네, 도로 한복판에 웬 말입니까? 네, 제주도의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 옆으로 말 한 마리가 걷고 있습니다. 고삐를 늘어뜨리고 차로 하나를 다 차지한 이 말을 보고는 운전자들이 차량 속도를 줄여 돌아서 갑니다. 이 말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알고 보니 근처 농장에서 탈출한 말이었는데 다행히 신고 접수 20분 만에 포획돼 탈출했던 농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시속 200km 저속도로 달린 겁니까? 네, 영상부터 보실까요? 네. 경남 고성군의 고속도로인데요. 차량 오른편으로 SUV가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영상 속 차량도 곧바로 앞선 차를 따라잡으려 속도를 높였고요. 뒷차 속력 순식간에 시속 200km를 넘깁니다. 터널에서 위험하게 차선을 바꾸는 SUV를 끈질기게 따라붙는데요. 속도 위반 딱지 한 장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뒷차는 평범한 차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였습니다. SUV가 시속 180km 넘게 과속하는 걸 보고 추격을 벌였고요. 결국 SUV를 앞질러 멈춰 세우고 나서야 아찔한 추격전 마무리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민환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가 시작된 첫날이었죠. 여기저기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고위공직자와 지자체장이 출입이 불가능한 차량을 타고 관공서를 드나드는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이 공직자들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이건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관공서 건물. 검은색 승합차가 들어와 멈춥니다. 번호판 끝자리엔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에는 출근하는 고위 공직자가 타고 있었는데 오부제에 따라 수요일인 오늘 운행 대상이 아닌 차량입니다. 차량 오부제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3자가 오늘 해당되는 날짜인데 이 고위 공직자 측은 처음엔 예외 대상 차량인 줄 알았다고 했다가 차량 운용 담당자가 오인을 했다며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의원회관 앞. 이번에도 오늘 운행하면 안 되는 끝자리가 8인 승합차가 서 있습니다. 이 차에 타고 있었던 건 지방자치단체장. 아침까지만 해도 국회 출입 등록 차량이라 오부제 위반이 아니라던 지자체 측은 오후 들어 공용 차량 이용 제한 등을 명확하게 파악 못했다며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오부제 첫날 공공기관 등에선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부제 대상에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예외라고 생각한 운전자들이 출입구 앞에서 차량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해도 무시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량이세요? 그리고 저 오부제. 오부제 시행 대상에서 예외인 차는 전기차와 수소차입니다. 채널A 뉴스 이건희입니다. 서울은 봄을 알리는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부쩍 포근해진 날씨에 낮에는 반팔 차림의 시민들도 보였는데요. 그런데 봄이 훅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이른 더위가 찾아온다는데요. 오세정 기자입니다. 서울 응봉산 자락이 개나리로 온통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평균 개나리 개화 시기보다 사흘이나 먼저 핀 겁니다.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계절을 기록합니다. 한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가자 아예 외투를 벗어들고 반소매 차림인 시민도 보입니다. 개나리도 적당히 피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주 많이 더웠습니다. 날씨도 확실히 꽃필 날씨라 그런가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겉옷도 벗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9.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각지에서 2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4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
60%라 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더운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4월 서울 기준 고온 기준인 낮 최고 23.4도를 넘는 날도 평년보다 많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위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북쪽의 찬 공기 남하를 막으면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강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선글라스를 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만리장성에서 깜짝 포착됐습니다. 비즈니스 일정이 앞서서 들렀다는데 중국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선글라스에 자켓을 허리에 묶고 성벽길을 오르는 이재용 삼성 회장. 관광객들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중국 베이징 만리장성을 방문한 이 회장의 모습이 현지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누군가를 봤는데 자세히 보니 이재용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중국 국무원이 주최하는 연례 투자 행사인 중국 발전 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찾았다가 일정에 앞서 만리장성에 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market. I have many friends. I have every reason to come here often. 포럼 직후 이 회장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관과 만나 반도체 분야 등에서 협력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중국은 삼성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협력이 한층 더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포럼 이후에도 중국에 며칠 더 머물 예정입니다. 샤오미와 BYD 등 중국 파트너사와 회동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25년 전부터 꿈꿔온 우리나라가 독자 설계하고 독자 개발한 최초의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대사를 초청해 직접 방산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그 늠름한 미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멀리 활주로를 통해 굉음을 내며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 개발 전투기 KF-21의 늠름한 모습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형 태극마크 위에 멈춰서 그 위용을 뽐냅니다. 최초의 한국형 첨단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최대 무장량 7.7톤에 최대 시속은 2253km, 세계 최강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4.5세대 이상 초음속 전투기 자체 개발에 성공한 곳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입니다. 25년 전부터 시작된 꿈이 이뤄진 순간입니다.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대당 1,100억 원 수준. 유럽의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가격 경쟁력도 우수합니다. 인도네시아에 16대를 수출하고 본격 세일즈에 나섭니다. 세계 각국의 주한대사와 무관을 초대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방산 세일즈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 페루, 일본, 캐나다 대사 등과 함께 전투기 생산 현장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중국의 국가적 유적지죠. 만리장성 담벼락에 중국인 관광객이 낙서를 했습니다. 이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하곤 인증샷까지 남겼다는데요. 결국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시 근처에 있는 만리장성.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끙끙대며 장성벽에 뭔가를 새깁니다. 옆에 있던 여성은 휴대전화를 들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두 여성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자매 사이인데 만리장성 방문을 기념한다며 벽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고 인증샷까지 남긴 겁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이들을 유치장에 가두고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좌회전 차로에 멈춰서 있는 차량들. 멀리에서 굉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오토바이 한 대가 그대로 차량 뒤쪽과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고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현지 시각 22일 우크라이나 루안스크에서 난 추돌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관이 고양이의 몸통을 연신 흔들어댑니다. 고양이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산소호흡기를 입에 가져다 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택단지에서 난 불로 고양이 3마리가 의식을 잃자 소방관들이 구조하는 영상입니다. 3마리 고양이는 추가 치료를 받은 뒤 모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온 물체가 그대로 건물로 돌진합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건물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러시아의 자폭 드론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Була пожежа у будівлях церкви Святого Андрія у Львові. 이 공격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교회 건물이 불타고 우크라이나 시민 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하와이에 2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덮쳤습니다. 영화 아쿠아맨의 주연을 맡은 유명 할리우드 배우도 가까스로 탈출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호놀룰루 주민 5,500명에겐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영화 아쿠아맨으로 잘 알려진 하와이 출신 배우 제이슨 모모아. 현지 시간 21일 자신의 SNS에 하와이 홍수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lot of people have been asking. Power went off. We're safe now, but there's a lot of people who aren't. Love and hopefully everyone's safe. 하와이는 최근 2주 사이 계절성 폭풍이 잇따라 덮치며 집중호우와 홍수, 강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놀룰루 북쪽 5,500명에게 대피 명령이 떨어졌고 200명 넘게 구조됐습니다. 주택가로 버스 한 대가 돌진하더니 가정집 담벼락에 충돌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인도 서남부 코지코드 지역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버스 안에는 운전사 1명뿐이었고 집에는 낮잠을 자는 가족들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로 위 성난 황소 한 마리가 노인에게 돌진합니다. 뿔에 받친 노인은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그대로 낙하합니다. 현지 시각 20일 인도 피로자바드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65살 남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성난 황소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 증인으로 현직 검사 40명을 무더기 채택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판깔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증인 102명을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7대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었던 어미중 검사와 강배신 검사,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까지 4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법부에선 기우종 법원 행정처 차장이 판사로선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재판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판깔기라고 비판을 이어가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진실을 규명하는 일 아닙니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 이 사람아. 국민의힘은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전 부원장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의도가 뻔한 요구라 응할 생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친문 세력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랐다.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주장을 놓고 친문과 친명 사이 계파 갈등이 불붙고 있습니다. 친문계에선 친문 패족 척결론에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친문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친문 패족 척결류의 말을 들을 때 다 노무현 대통령 탓했던 시절의 악몽이 생각난다. 참담하다고 썼습니다. 조국 대표도 글을 공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잖아요. 정치검찰 출신 윤석열을 저희가 응원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모욕감이 드는 언사죠. 송영길 전 대표가 2022년 대선 때 친문계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랐다는 주장을 편 후 친명 커뮤니티에선 친문 세력은 나가달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2007년 대선 패배 후 안희정 전 지사가 했던 친노 패족 선언을 연상시키듯 친문 패족론이 불거지자 친문계가 반박에 나선 겁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낙연 총리를 지지한 일부가 그랬단 것이라고 수습했습니다. 여권 지지층을 세 그룹으로 나눈 유시민 작가의 A, B, C론을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자기가 진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B죠. 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친명 김영진 의원은 MBTI도 사람을 세 등급으로 나누지는 않는다며 유 작가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죠. 응봉산 일대에선 노랗게 물든 개나리가 상춘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내일 서울은 7도에서 19도 예상되고요. 대구 23도 등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도 따라서 커집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 5도가량 웃돌겠고요. 때일은 4월 하순 날씨가 이어집니다. 미세먼지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내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농도 나쁨입니다. 전국적인 비 예보가 없어 마른 날씨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과 영동 전역은 건조특보로 뒤덮였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